챕터 1 버려진 생선가게 주인. 병원 복도에 차가운 형광등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의 입술이 움직이는 걸 봤지만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물속에 잠긴 것처럼 먹먹해졌어요. 김미영 씨, 위암 말기입니다. 앞으로 6개월 정도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6개월이라니요. 제 삶의 시간표가 갑자기 달력 한 장으로 줄어들었어요. 손끝이 차가워지면서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쏠리는 것 같았죠. 아니, 이건 뭔가 착각이겠죠? 제가 잘못 들은 거겠죠? 누군가 제 옆에 있었다면 제 손을 잡아주며 괜찮아. 내가 있잖아 라고 말해줬다면 조금은 덜 무서웠을 텐데. 하지만 병원 의자에는 저 혼자뿐이었어요. 선생님, 다시 한 번만. 제가 잘못 들은 거 맞죠? 안타깝지만 전이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치료를 시작하시면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계속됐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새벽 4시부터 비린내 가득한 시장에서 생선 손질하며 살아온 15년. 손가락은 생선 가시와 칼에 베어 상처투성이었고 허리는 늘 쑤셨지만 그래도 제 힘으로 버틴다는 자부심 하나로 살았는데 이게 제 보답이었나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니 세상은 여전히 똑같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지나갔고 아이들은 엄마 손을 잡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죠. 저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마치 깊은 바닷속으로 혼자 가라앉는 것처럼 세상과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제 얼굴도 쳐다보지 않았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이럴 때라도 남편이 절 안아준다면, 우리 같이 이겨내자고 말해준다면, 그런 작은 바람을 품었어요. 여보, 나 병원 갔다 왔는데 밥은? 오늘도 늦내 배고파 죽겠는데. 남편의 무심한 대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어쩌면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말한 건가 싶어서 심호흡을 하고 다시 입을 열었죠. 제발 이번만큼은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제가 무너지기 전에 누군가의 손이 필요해요. 나 위암이래. 시한부 6개월이래요. 순간 남편의 손이 멈췄어요. 리모컨을 든 채로 천천히 저를 돌아봤죠. 그 눈빛에서 저는 충격을 기대했어요. 슬픔이든 분노든 뭐라도 감정을 보여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영혼을 산산조각 냈어요. 그래? 그럼 이제 너 필요 없네. 병든 여자 뭐하러 데리고 살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죠. 이게 현실인가요? 15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제가 그동안 믿었던 우리라는 단어는 처음부터 없었던 걸까요?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온몸이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남편이 전화를 한 모양이었죠. 시어머니의 표정은 이미 모든 걸 결정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제게 다가오면서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죠. 잘 됐네. 어차피 애도 못 낳는 년. 이제 병까지 들었으니 깨끗이 정리하자. 여기 이혼 서류야. 도장 찍고 나가. 서류가 제 앞에 떨어졌어요. 이혼합의서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죠. 눈물 때문이었어요. 처음으로 눈물이 났어요. 병원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죠. 하지만 그건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어요.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제 인생이 너무 서러워서였어요. 저는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어요. 애원하듯 시어머니의 치마를 붙잡았죠. 제발 저도 사람이에요. 병들었다고 버리지 마세요. 한 번만, 딱 한 번만이라도 가족으로 봐주세요. 어머니, 제발 저 열심히 살았잖아요.
새벽부터 일하고 시댁 제사 모시고 제발 이러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제 손을 뿌리쳤어요.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 것처럼 손을 털면서 말했죠. 그 모습이 제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15년 동안 쌓아온 모든 노력이 사랑받고 싶어 발버둥 친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진실을 깨달은 순간은 사랑은 노력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챕터 2 의부선마의 저주 과거의 뿌리. 그날 밤 빈 생선가게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쫓겨나듯 나온 제게 남은 건 비린내 나는 가게뿐이었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으니 어린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아, 맞다. 저는 처음부터 사랑받을 운명이 아니었구나요. 10살이었어요. 엄마는 부엌에서 소주병을 들고 있었고 저와 8살 동생은 방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죠. 엄마의 알코올 중독은 아빠가 돌아가신 후 시작됐어요. 처음엔 슬픔을 잊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어느새 술병은 엄마의 또 다른 자식이 되어버렸죠. 너희 때문이야. 너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돈도 없고 남편도 없고 엄마의 외침이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동생을 꼭 안고 귀를 막아줬죠. 하지만 엄마의 말은 칼처럼 제 가슴에 박혔어요.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엄마는 행복했을까요? 그런 생각이 어린 마음을 갉아먹었어요. 마치 제 존재 자체가 죄인 것처럼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엄마가 술에 취해 난로를 엎어뜨렸고 우리가 살던 작은 월세방은 순식간에 불타올랐어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우리는 그날로 집을 잃었죠.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이 아직도 생생해요. 저 알코올 중독자가 결국 사고 쳤네 하는 수군거림이 귀에 박혔어요. 그 후 우리는 큰아버지 집으로 보내졌어요. 하지만 그곳엔 이미 새로운 아내, 의부선마가 있었죠. 처음 만난 날 의부선마는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 한숨 소리가 마치 왜 내가 너희를 거둬야 하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너희 엄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야. 동네에서 손가락질받게 생겼네. 의부선마는 우리를 다락방에 살게 했어요. 겨울엔 얼어 죽을 것처럼 춥고 여름엔 찜통 같은 그곳에서 동생과 붙어 잤죠. 밥은 늘 식은 것만 주었고 새 옷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거지라고 놀릴 때마다 저는 화장실에 숨어 울었어요. 하지만 동생 앞에서는 웃어야 했죠. 제가 무너지면 동생은 더 무서워할 테니까요.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의부선마의 말이었어요. 매일같이 듣는 그 독설들이 제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었죠. 마치 보이지 않는 철사로 심장을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내 엄마처럼 될 거야. 딱 봐도 안 보여?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거울을 봤어요. 정말 제 얼굴에 사랑받지 못할 운명이라고 쓰여 있는 걸까요? 12살 생일날 저는 케이크 대신 찬밥을 먹으며 혼자 다짐했어요. 언젠가 누군가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거라고.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랑해 줄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요. 학교에서도 저는 늘 혼자였어요. 친구들은 가난한 저와 어울리려 하지 않았죠. 점심시간이면 도시락을 먹는 아이들 사이에서 저는 물만 마시며 앉아 있었어요. 배고픔보다 더 힘든 건 외로움이었어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죠. 미영아, 너 점심 안 먹니? 선생님이 김밥 사줄까? 아니에요, 선생님. 저 배 안 고파요. 거짓말이었죠. 배는 등에 붙을 것 같았지만
동정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제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선생님이 돌아서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자존심을 지키느라 따뜻한 손길마저 거부하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요. 14살 되던 해 의부선마는 저를 부엌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오면 동생은 계속 학교 보내주마. 너는 어차피 공부 머리도 없잖아. 하지만 저도 고등학교는 가고 싶어요. 염치가 없네. 얹혀 살면서 고등학교까지 봐라. 내 엄마가 남긴 빚 알아? 그것도 갚아야지.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눈물이 베개를 적시고 콧물이 흘러도 계속 울었죠. 왜 하필 저일까요? 왜 저는 한 번도 선택받지 못할까요? 엄마도 의부선마도 그 누구도 저를 원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 세상에 제 자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꺼지지 않고 있었죠. 언젠가는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라는 희망이요. 그 희망이 독이 될 줄도 모르고 저는 그것만 붙잡고 살았어요. 15살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시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생선을 다듬고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했죠. 차가운 생선을 만지다 손이 얼어 감각이 없어져도 저는 미소를 잃지 않으려 했어요. 누군가는 이런 저를 예뻐해 주지 않을까 그런 바보 같은 기대를 품으면서요. 그런 줄 알았는데 그 희망이 저를 더 큰 지옥으로 이끌 줄은 정말 몰랐어요. 첫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올 그 남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릴 줄은. 챕터 3- 첫사랑의 배신과 범죄 가담 가짜 사랑의 덫. 17살 봄날이었어요. 시장 한 구석에서 생선을 다듬고 있던 저에게 그가 다가왔어요. 깨끗한 셔츠에 부드러운 미소, 시장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제 거칠어진 손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그의 눈빛에서 저는 처음으로 보호받고 싶다는 감정을 느꼈어요. 아가씨, 이렇게 예쁜 손이 왜 이렇게 상처투성이에요? 마음이 아프네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예쁜 손이라니요. 비린내 나고 칼자국 가득한 이 손을 예쁘다고 해준 사람은 그가 처음이었어요. 마치 오래된 먼지 쌓인 창문에 햇살이 비치는 것처럼 제 잿빛 일상에 빛이 들어온 것 같았죠. 그는 매일 시장에 왔어요. 생선을 사는 척하면서 제게 말을 걸었고 퇴근 시간에 맞춰 기다렸다가 집까지 바래다 줬죠. 처음엔 경계했어요. 의부선마가 늘 말했잖아요. 너 같은 애를 누가 좋아하겠냐고. 하지만 그는 달랐어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줬고 제가 올 때 손수건을 건네줬어요. 미영아, 넌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소중해. 내가 지켜줄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보호받고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베개를 껴안고 울었어요.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행복해서요. 드디어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믿었으니까요. 석 달이 지나고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그는 저를 의부선마 집에서 나오게 해줬고 작은 월세방을 구해줬죠. 천국 같았어요. 매일 아침 그가 사온 빵을 먹고 저녁엔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죠. 아니, 행복하다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직업이 없었고 항상 돈이 궁했죠. 처음엔 제가 번 돈으로 생활비를 보태는 정도였지만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했어요. 그래도 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이런 것쯤이야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미영아, 내가 지금 사업 준비 중이야. 내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우리 곧 잘 살 수 있어. 응,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우리 같이 행복해지자. 그의 요구는 점점 더 커졌어요. 제 통장을 관리하겠다고 했고 신용카드를 만들라고 했죠.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화내는 게 더 무서웠어요. 아니, 정확히는 그가 떠나는 게 무서웠어요. 다시 혼자가 되는 것, 다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옥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처음으로 저를 때렸어요. 술에 취해서 집에 돌아온 그는 제가 준비한 밥상을 엎어버렸죠. 그리고 제 뺨을 때렸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의부선마도 저를 때린 적은 없었는데. 하지만 그는 곧 무릎을 꿇고 울며 사과했어요. 미안해, 미영아. 내가 미쳤었어. 스트레스 때문에. 다시는 안 그럴게. 사랑해. 믿어야 했어요. 아니, 믿고 싶었어요. 그가 변할 거라고, 이건 단지 실수일 뿐이라고요. 멍든 얼굴을 화장으로 가리며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엄마를 닮아가고 있었죠. 술 취한 남편에게 맞으면서도 떠나지 못했던 엄마를요. 하지만 저는 달라요. 그는 저를 사랑하니까 곧 나아질 거예요. 폭력은 계속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던 것이 이틀에 한 번이 되고 나중엔 매일이 됐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는 저를 이상한 일에 끌어들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심부름이었죠. 누군가에게 봉투를 전달하고 돈을 받아오는 일이었어요. 오빠, 이거 무슨 돈이야? 왜 이렇게 많아? 쓸데없는 거 묻지 마.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나 안 믿어? 믿어야 했어요. 그를 잃으면 저는 다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점점 커져갔죠. 마치 썩은 과일처럼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검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불법 사채업, 사기, 협박. 그가 하던 일들이 모두 드러났죠. 하지만 정작 그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모든 서류에는 제 이름만 있었고 통장도 제 명의였죠. 그는 처음부터 저를 이용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도 지켜준다는 약속도 모두 거짓이었어요. 김미영 씨, 당신이 주범이죠? 다 당신 명의로 되어 있네요. 아니에요. 전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법원에서도 검찰에서도 저는 그저 사랑에 눈이 멀어 범죄를 저지른 어리석은 여자일 뿐이었죠. 재판장에서 저는 필사적으로 울며 호소했지만 돌아온 건 실형 선고였어요. 2년 징역. 철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너무 높고 멀었어요. 20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야 할 시절을 저는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어요. 매일 밤 차가운 감방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왜 저는 이렇게 쉽게 속았을까? 왜 그 뻔한 거짓말을 사랑이라고 믿었을까? 답은 하나였어요. 저는 너무나 사랑받고 싶었거든요. 마치 사막에서 물을 찾는 사람처럼 신기루라도 진짜라고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 갈망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랑받고 싶다는 그 작은 소망이 결국 제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거죠.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교도소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출소 후 기다리고 있던 또 다른 함정이 해시태그 챕터 4- 교도소와 잘못된 결혼 착각의 희망. 교도소의 아침은 늘 쇠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으로 시작됐어요. 20살 남들은 대학에서 캠퍼스의 낭만을 즐길 나이에 저는 차가운 콘크리트 벽을 보며 눈을 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평등을 느꼈어요. 모두가 똑같은 죄수복을 입고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이 불행했으니까요. 같은 방을 쓰는 언니가 있었어요. 40대 중반의 그 언니는 남편을 칼로 찔러 들어왔다고 했죠. 처음엔 무서웠지만 그 언니가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언니 어린 것이 벌써 인생을 다 산 것처럼 아프구나. 그놈은 처음부터 너를 이용하려고 접근한 거야.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그런데도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이었죠. 의부선마도 엄마도 해주지 않았던 그런 다정한 손길이요. 그날 밤 저는 언니 품에서 엉엉 울었어요. 누군가 제 아픔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거든요. 교도소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면 다른 재소자들이 반찬을 나눠줬어요. 젊은 것이 고생이 많네라며 김치 한 조각을 더 올려주는 아주머니, 출소하면 제대로 살아야 해라며 조언해주는 할머니. 그들도 각자의 상처와 사연을 안고 있었지만 서로를 위로하며 살았어요. 역설적이게도 감옥에서 저는 처음으로 연대라는 걸 느꼈어요. 할머니 미영아, 너는 아직 젊어. 나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그 말이 제게 작은 희망이 되었어요.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출소하면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제대로 살아보자. 혼자라도 괜찮아. 그동안 사랑받으려고 발버둥 쳤지만 이제는 저 스스로를 사랑하며 살아보자. 그런 다짐을 하며 2년을 버텼어요. 22살 출소하던 날은 비가 왔어요. 아무도 마중 나온 사람은 없었죠. 당연했어요. 저한테 가족이 어디 있겠어요? 빗속을 걸으며 저는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이제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혼자 힘으로 살아가리라. 다시 시장으로 돌아갔어요. 다행히 예전에 일하던 생선가게 사장님이 저를 받아줬죠. 정과자를 누가 쓰겠냐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죽을 힘을 다해 일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밤 10시까지 가게를 지켰죠. 손님들에게 친절했고 생선은 늘 신선한 것만 팔았어요. 3년이 지나자 저는 작은 가게를 얻을 수 있었어요. 미영인의 생선이라는 간판을 달던 날 저는 처음으로 뿌듯함을 느꼈죠. 비록 초라하지만 제 힘으로 일군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밤이 되면 텅 빈 가게에 혼자 앉아있는 제 모습이 너무 쓸쓸했어요. 마치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섬 같았죠. 그때 그 남자가 나타났어요. 지금의 남편이요. 키도 작고 대머리에 배도 나왔죠. 첫인상은 솔직히 끌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매일 와서 생선을 샀고 제게 관심을 보였어요.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려도 개의치 않고요. 사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저녁이라도 사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전 혼자가 편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 오는 날엔 우산을 가져다 주고 무거운 짐을 나를 때는 도와줬죠. 화려한 말은 없었지만 묵묵히 제 곁을 지켰어요. 어느 날 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미영 씨, 저랑 결혼해 주세요. 화려하진 않지만 평범한 가정 꾸릴 수 있어요. 평범한 가정. 그 말이 제 가슴을 흔들었어요. 저는 평생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항상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상처받는 게 제 일상이었죠. 그래서 평범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달콤하게 들렸나 봐요. 혹시 이번엔 다를까? 사랑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가족은 될 수 있지 않을까? 30살 저는 그와 결혼했어요. 하객은 몇 명 없었지만 그래도 하얀 드레스를 입었죠.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정상적인 삶을 사는구나.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구나. 비록 가슴 뛰는 사랑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삶을 꿈꿨어요.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모든 게 달라졌어요. 신혼여행도 없었고 그는 바로 본색을 드러냈죠. 첫날 밤부터 시어머니가 찾아와 제게 통장을 요구했어요. 며느리 된 사람이 가게를 시엄마한테 맡기는 게 당연하지. 전과자 주제에 뭘 믿고 돈을 관리해? 정과자 주제에.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결국 여기서도 저는 그냥 정과자일 뿐이었구나. 남편은 시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아니, 처음부터 짜고 침판이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힘들게 모은 돈, 가게 운영 자금까지 모두 빼앗겼죠. 당연한 거 아니야? 넌 전과도 있고 돈 관리 못 하잖아. 엄마가 관리하시는 게 나아.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남편은 제 돈으로 술을 마시고 도박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번 돈으로 명품백을 샀죠.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만 정작 제 손에 남는 건 없었어요. 용돈을 달라고 하면 정과자 주제에 무슨 용돈이냐며 면박을 줬죠. 더 견디기 힘든 건 정신적 학대였어요. 시댁 식구들이 모일 때마다 저는 조롱거리였죠. 교도소에서 뭘 배웠는지 요리도 못한다부터 애도 못 낳는 몸이라는 말까지. 남편은 그저 웃기만 했어요. 제가 울며 항의하면 농담도 못 받아들이냐며 화를 냈죠. 가게에서 일하다가도 가끔 멍하니 생각했어요. 제 인생은 왜 이럴까요? 왜 저는 한 번도 제대로 사랑받아 본 적이 없을까요? 생선을 손질하며 칼을 들 때마다 이 칼로 제 손목을 그으면 모든 게 끝날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럴 용기도 없었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러다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피가 섞인 구토, 극심한 복통,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미뤘어요. 어차피 돈도 없고 누가 걱정해 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게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진단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챕터 5 절망의 끝, 창부로 전락. 시한부 6개월 판정을 받고 쫓겨난 후 저는 다시 생선가게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가게 문에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죠. 압류. 그 두 글자가 제 인생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았어요. 남편이 제 도장을 훔쳐 대출을 받았고 도박빚으로 다 날렸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15년 동안 피와 땀으로 지켜온 가게가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다리 밑에서 잤어요. 노숙자들 사이에 웅크리고 앉아 있으니 제가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구나 싶었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등을 파고들었지만 더 차가운 건 제 마음이었어요. 시한부 판정에 암세포보다 더 빨리 퍼지는 건 절망이었어요. 마치 검은 물감이 깨끗한 물에 퍼지듯 제 영혼을 시커멓게 물들였죠. 일주일을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유흥가의 작은 술집 문을 두드렸죠. 사장은 제 나이와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혀를 찼어요. 나이가 좀 있네, 35. 여기는 젊은 애들 찾는데. 뭐, 일단 홀에서 서빙이나 해봐. 서빙이라도 감사했어요. 최소한 잠잘 곳과 먹을 건 있으니까요. 하지만 술 취한 손님들은 제게 함부로 손을 댔고 욕설을 퍼부었죠. 아줌마가 무슨 술집이야라는 조롱을 들을 때마다 저는 화장실에 숨어 울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정말 초라했어요. 화장이 눈물에 번져 흘러내린 모습이 마치 녹아내리는 양초 같았죠. 한 달이 지나자 사장이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제안을 했죠. 홀 서빙만으론 돈이 안 되지? 2차 나가면 돈 더 줄게. 어차피 시한부라며? 돈이라도 벌어야지. 전 그런 건 못해요.
제발 서빙만 하게 해주세요. 못하면 나가. 너 같은 아줌마 써주는 것도 감지덕지야. 그 말에 제 자존심의 마지막 조각마저 부서졌어요. 시한부에, 노숙자에, 이제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줌마라니. 제가 평생 갈망했던 사랑받고 싶다는 소망은 이미 사치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그저 살아남는 것,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만이 목표였죠. 첫 번째 손님을 만나던 날을 잊을 수 없어요. 모텔방에 들어서는 순간 제 다리가 떨려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제가 떨어질 수 있는 가장 깊은 나락이라고 생각했어요. 20살 꽃다운 나이에 교도소에 갔을 때도 이렇게까지 비참하진 않았어요. 그때는 최소한 억울함이라는 감정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텅 빈 껍데기였으니까요. 왜 이런 일 해? 남편은 없어?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있다고 해야 할까요? 없다고 해야 할까요? 법적으론 남편이 있지만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든 그 사람을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그저 눈을 감고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랐어요. 마치 치과 치료를 받을 때처럼 끝나기만을 기다렸죠. 돈을 받고 나오는 길, 손에 쥔 지폐가 더러워 보였어요. 이 돈으로 약을 사 먹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구역질이 날까요? 길가에 쓰레기통을 붙잡고 토했어요. 뱃속에 든 게 없어서 위액만 나왔지만 계속 토했어요. 제 존재 자체를 토해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석 달을 살았어요. 낮에는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밤에는 몸을 팔았죠. 암세포는 제 몸을 갉아먹었고 이 삶은 제 영혼을 갉아먹었어요. 어느 쪽이 먼저 끝날까? 제 몸이 먼저일까? 영혼이 먼저일까? 매일 밤 더러운 모텔 천장을 보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장 견딜 수 없는 건 제 스스로를 향한 혐오였어요. 어렸을 때 의부선마가 했던 말이 맞았어요.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정말 그랬어요. 제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도 없었을 테니까요. 사랑받고 싶다는 욕망도, 그로 인한 배신도, 이 끝없는 나락도 없었겠죠. 엄마, 왜 날 낳았어요? 차라리 날 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빈 방에 혼자 중얼거렸어요.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죠. 엄마는 이미 오래전에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으니까요. 동생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어요. 이 세상에 저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오늘 죽어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어느 날 한 손님이 제게 이상한 말을 했어요. 아가씨, 눈이 참 슬퍼 보여.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살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아직 살아있잖아. 살아있으면 뭐든 바뀔 수 있어.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어요. 살아있으면 뭐든 바뀔 수 있다. 정말 그럴까요? 시한부 판정을 받은 몸으로 가진 것 하나 없는 제가 뭘 바꿀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말이 작은 씨앗처럼 마음 한구석에 박혔어요. 그러던 중 건강검진을 다시 받게 됐어요. 정부 지원으로 받는 무료 검진이었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시한부 몇 개월 남았는지 확인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죠.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화가 난 것 같기도 했죠.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한마디를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이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함정이었다는 걸. 해시태그 챕터 6- 가짜 시한부의 진실과 변호사 등장. 무료 검진 결과를 들으러 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은 한참을 차트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김미영 씨, 이전 병원에서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다고요? 어느 병원이었죠?
내 강남의 응응병원이었어요. 6개월 시한부라고. 이상하네요. 검사 결과상 암세포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위험은 심하지만 암은 아니에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암이 아니라니? 그럼 제가 지금까지 겪은 이 모든 고통은 뭐였죠?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죠. 마치 깊은 물속에서 갑자기 수면 위로 끌어올려진 것처럼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 상태를 걱정스럽게 지켜보다가 이전 병원의 진단서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어요. 1시간 뒤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죠. 제가 받았던 진단서가 조작된 가짜였다는 거예요. 의사 면허번호도 가짜였고 병원 직인도 위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남편이 저를 병원에 데려갔던 날, 의사는 남편과 이미 아는 사이처럼 보였어요. 진료실에서 나오자마자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화했던 것도, 이혼 서류가 너무 빨리 준비됐던 것도, 모든 게 짜여진 각본이었어요. 그들은 제 가게와 재산을 빼앗기 위해 이런 연극을 한 거예요. 시한부라는 충격을 이용해 저를 내쫓고 모든 걸 차지하려 했던 거죠. 제가 그 절망 속에서 몸까지 팔게 된 것도 어쩌면 그들이 예상했던 시나리오였을지도 몰라요. 인간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곧 무력감이 밀려왔죠.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정과자에 이제는 몸까지 판 여자가 법적으로 싸운다 해도 누가 제 편이 되어주겠어요?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제가요. 그날 밤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아래로는 검은 물이 흐르고 있었죠. 이제 정말 끝내고 싶었어요. 암은 거짓이었지만 제 인생은 진짜 끝난 것 같았으니까요. 난간을 붙잡고 한 발을 올렸어요. 조금만 더 몸을 기울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그때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잠깐만요.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이건 답이 아닙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그는 제 팔을 놓지 않고 천천히 난간에서 끌어내렸어요. 저는 저항할 힘도 없었어요. 그저 그의 손에 이끌려 벤치에 앉았죠. 왜 살려요? 제 인생은 이미 끝났는데. 남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담배를 한 개비 꺼내 물었어요.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먼 곳을 바라봤죠. 그 옆모습이 너무 슬퍼 보였어요. 마치 그도 무언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요. 3년 전 제 누나가 여기서 뛰어내렸어요. 학교 폭력을 견디다 못해서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여기 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나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이 고스란히 느껴졌죠. 그는 제 얼굴을 돌아봤어요. 그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놀란 표정이었죠. 누나랑 너무 닮았어요. 그 절망적인 눈빛까지. 그는 명함을 꺼내 제게 건넸어요. 김정우 변호사, 한빛 인권센터라고 적혀 있었죠. 무료 법률 상담소를 운영하는 인권 변호사였어요. 그는 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어요. 뭐가 그렇게 힘든지, 왜 죽고 싶은지 말해달라고요. 처음엔 거부했어요. 제 비참한 인생을 왜 낯선 사람에게 털어놔야 하죠? 하지만 그의 눈빛이 너무 진심이었어요. 마치 제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것 같았죠. 그래서 입을 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제 이야기를요. 2시간 동안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의부선마의 학대, 첫사랑의 배신,
교도소, 가짜 시한부 진단까지. 그는 단 한 번도 제 말을 끊지 않고 들어줬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한숨을 쉬었을 뿐이었죠.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게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피해자예요. 그 한마디에 제 안에 쌓여있던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평생 제 잘못이라고 사랑받지 못하는 건 제가 부족해서라고 믿었는데 누군가 처음으로 당신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마치 얼어붙은 땅에 봄볕이 드는 것처럼 뭔가가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죠. 그는 제게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가짜 진단서를 만든 남편과 시어머니를 고소하고 빼앗긴 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고요. 무료로 변호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배웠거든요. 특히 저 같은 사람에겐요. 왜 절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전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데. 누나를 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아직 살아있잖아요. 이번엔 꼭 지켜드리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이 사람도 상처받은 영혼이었어요. 누나를 잃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누군가를 구원함으로써 자신도 구원받고 싶어하는. 어쩌면 우리는 서로를 구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날 밤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걸 느꼈어요. 아주 작고 희미한 빛이었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시작이 될 줄은. 제 인생의 진짜 싸움이 이제부터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챕터 7 역전의 싸움. 김정우 변호사와 만난 지 한 달, 저는 처음으로 법원 건물 앞에 섰어요.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죠. 다리가 떨렸어요. 법정이라는 곳은 제게 늘 불리한 곳이었거든요. 정가자가 된 곳도 법정이었고 그때의 차가운 시선들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김 변호사는 제 떨리는 손을 보고 잠깐 멈춰 섰어요. 그리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죠. 이 사람은 정말 제 편인 걸까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 사람밖에 없었어요. 무서우시죠? 당연해요. 하지만 오늘부터 반격입니다. 그들이 한 짓을 모두 밝혀낼 거예요. 법정에 들어서자 남편과 시어머니가 보였어요. 그들은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마치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듯이 비웃는 눈빛을 보냈어요. 시어머니는 새로 한 파마머리를 매만지며 속삭였지만 일부러 제게 들리게 말했어요. 창녀가 무슨 재판이래? 몸 판년이 염치도 없지. 그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방청석에 앉은 시댁 친척들도 수군거렸죠. 제 과거를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경멸하는 시선을 보냈어요. 순간 도망치고 싶었어요. 이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죠. 하지만 김 변호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 따뜻한 무게가 저를 붙잡아줬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김 변호사는 차분하게 증거를 제시했어요. 가짜 진단서, 위조된 의사 면허, 남편과 가짜 의사 간의 금전거래 내역. 한 달 동안 그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상대 측 변호사가 당황하는 게 보였죠. 하지만 그들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측 변호사는 제 과거를 들춰내기 시작했어요. 교도소 수감 기록, 술집에서 일했던 사실, 그리고 제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그 일까지요. 법정에 제 사진이 공개됐어요. 술집 앞에서 찍힌 초라하고 비참한 제 모습이었죠. 이 여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정가자의 매춘까지 한 여자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판사의 시선도 달라지는 게 느껴졌죠.
제 과거가 하나씩 벗겨질 때마다 저는 조금씩 작아졌어요. 마치 벌거벗겨진 채 광장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정말 끝이니까요. 김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죠. 판사님, 피해자의 과거가 무엇이든 그것이 사기와 위조의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누가 그녀를 그런 상황으로 내몰았습니까? 그는 제 삶의 궤적을 설명했어요. 어떻게 제가 가짜 시한부 진단을 받고 쫓겨났는지, 생계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누나를 변호하는 것처럼 절실했죠. 휴정 시간, 저는 화장실에서 무너졌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처참했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 어린 시절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의부선마에게 맞으면서도 동생을 지키려 했던 그 작고 여린 아이가요. 그 아이에게 미안했어요. 평생 사랑받고 싶어 했던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싸워야 했어요. 법정으로 돌아온 저는 판사님께 발언 기회를 요청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할 말은 해야 했어요. 네. 전 전과자입니다. 몸도 팔았습니다. 부끄럽고 후회됩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사기를 당해도 되는 이유인가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계속 말했어요. 떨리는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죠. 평생 사랑받고 싶어서 매달렸습니다. 그게 제 잘못인가요? 시한부라는 거짓말에 속아 모든 걸 잃었는데 제 과거 때문에 정의도 없다는 건가요?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당당하게 했어요. 더 이상 숨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저를 드러냈죠. 그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평생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죠.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심리를 계속 진행했죠. 김 변호사가 제시한 증거들은 명확했어요. 가짜 진단서를 만든 의사를 매수한 기록, 제 재산을 빼돌린 은행 거래 내역, 모든 게 그들의 계획적인 범죄였음을 보여줬어요. 2달간의 공방 끝에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인들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피해자의 과거와 무관하게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승소였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빼앗긴 재산도 돌려받게 됐어요. 법정을 나오는 그들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죠. 평생 저를 무시하고 짓밟았던 그들이 이제는 죄인이 된 거예요. 법원을 나오며 햇빛을 마주했어요. 따뜻했어요. 처음으로 햇빛이 이렇게 따뜻한지 알았죠. 김 변호사가 제 옆에 서서 미소 지었어요. 이겼어요. 당신이 이긴 겁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의 당신이 정의를 찾은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어요. 서러움도 억울함도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죠. 43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이긴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래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싸웠기에 가능했던 승리였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어요. 악몽 없는 깊은 잠이었죠.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됐어요. 물론 상처가 다 아문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갈 용기가 생겼어요. 김 변호사가 제게 제안을 했어요. 강원도 바닷가에 작은 횟집을 차리는 게 어떻겠냐고요.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했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혼자가 아니어도 된다고, 곁에 있어주고 싶다고.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번엔 두렵지 않았어요. 또 다른 상처가 될까봐 겁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아마도 이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서였을 거예요. 챕터 8 새로운 바다, 조건 없는 사랑. 강릉 바닷가에 도착한 건 이른 봄이었어요. 차가운 바람에 섞여 짠 내음이 코끝을 스쳤죠. 파도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시끄러웠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마치 바다가 제 상처를 씻어주는 것 같았죠. 김정우 변호사는 제 짐을 나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기서 천천히 시작해요. 급할 것 없어요. 당신의 속도에 맞춰 갈게요. 작은 횟집은 바다가 바로 보이는 곳에 있었어요. 오래되고 낡았지만 햇살이 잘 들었죠. 가게를 청소하며 새로 페인트 칠을 했어요. 미영인의 횟집이라는 간판을 다시 달았죠.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김 변호사가 마이너스 정우 씨가 옆에서 함께 일했어요. 그는 서울에서 일을 줄이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강릉으로 내려왔죠. 처음 한 달은 어색했어요. 평생 진정한 보살핌을 받아본 적 없는 저는 그의 친절이 부담스러웠어요. 밥을 먹었는지 묻고 아픈 곳은 없는지 살피는 그의 관심이 낯설었죠. 때로는 의심도 들었어요. 이 사람도 언젠가는 떠나겠지, 다른 목적이 있겠지,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하지만 정우 씨는 달랐어요. 제가 밀어내도 화내지 않았고, 제가 의심해도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그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묵묵히 곁을 지켰죠. 마치 상처 입은 고양이를 돌보듯 조심스럽고 인내심 있게 기다려줬어요. 어느 날 새벽 악몽에 시달리다 깼어요. 또다시 버려지는 꿈이었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데 정우 씨가 거실에서 잠들어 있는 게 보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죠. 제 가게 운영을 돕기 위해 밤새 일한 모양이었어요. 그의 잠든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궁금해졌어요. 왜 이 사람은 제게 이렇게 해주는 걸까? 무엇을 원하는 걸까?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 보이는 건 그저 평온함 뿐이었어요. 어떤 계산도 욕심도 보이지 않았죠. 여름이 왔어요. 횟집은 조금씩 손님이 늘었고 저도 웃는 날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정우 씨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과로였어요. 서울과 강릉을 오가며 저를 돕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거예요. 병원에서 그를 간호하며 저는 처음으로 걱정이라는 감정을 느꼈어요. 누군가를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 그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요. 그가 눈을 떴을 때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졌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데. 미영 씨, 사랑은 거래가 아니에요. 당신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제겐 충분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언가가 무너졌어요. 평생 쌓아온 벽이었을까요? 아니면 불신이라는 갑옷이었을까요? 처음으로 믿어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정말로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구나. 가을이 되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어 있었어요. 격정적인 사랑이 아니었어요. 잔잔한 파도처럼 천천히 서로에게 스며들었죠.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엔 바닷가를 걸었어요. 그는 제 과거를 캐묻지 않았고 저도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오늘은 내가 괜찮았으면 좋겠어. 그게 내 하루의 시작이야.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말이 제게는 기적 같았어요. 누군가 제 안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제 행복을 바라준다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걸 43년이 되어서야 알았어요. 어느 날 저녁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우리는 해변에 앉아 파도를 바라봤죠. 정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제 손을요.
그리고 입을 맞췄어요. 그 손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는 것처럼 애틋하게요. 저는 한 번도 제대로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괜찮아요. 우리 함께 배워가면 돼요. 사랑은 완벽한 게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거니까. 그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와 감사, 그리고 벅차오르는 행복의 눈물이었죠.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고 석양의 따뜻함이 온몸을 감쌌어요. 처음으로 집이라는 느낌을 알았어요. 장소가 아닌 사람이 주는 안식처를요. 겨울이 왔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횟집은 이제 제법 유명해졌고 단골 손님들이 생겼죠. 그들은 저를 사장님이라 불렀고 제 음식을 칭찬했어요. 작지만 확실한 성취감이 있었어요. 정우 씨는 이제 완전히 강릉에 정착했어요. 작은 법률사무소를 열어 어촌 사람들을 도왔죠. 우리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에서 함께 살았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평화로웠어요. 매일 아침 함께 눈을 뜨고 밤에는 서로의 하루를 나눴어요. 사랑이 이런 거였네요. 무너져도 참는 게 아니라 서로 지켜주는 거. 그래요. 우리는 서로의 우산이 되어주는 거예요. 비가 와도 함께 맞으면 되니까. 어느 날 거울을 봤어요. 거기엔 더 이상 상처받고 절망에 빠진 여자가 없었어요. 주름이 있고 흰머리가 섞였지만 눈빛이 살아있는 여자가 있었죠. 처음으로 제 모습이 싫지 않았어요. 아니, 자랑스러웠어요. 이 모든 상처를 안고도 살아남았고 결국 사랑을 찾았으니까요. 봄이 다시 왔어요. 바닷가엔 갈매기들이 날아다녔고 파도는 여전히 끊임없이 밀려왔다 갔죠. 정우 씨와 나란히 앉아 바다를 봤어요. 그의 손엔 이제 주름이 늘었고 제 머리엔 흰머리가 더 많아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어요. 제 인생은 나락의 연속이었어요.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상처받았죠.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이 저를 여기로 이끌었어요. 이 평온한 바다로, 이 사람의 곁으로. 어쩌면 그 모든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이제 알아요. 사랑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걸.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걸.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쯤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요. 파도가 모래사장을 쓸고 갔어요. 마치 제 과거의 아픔들을 씻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새로운 파도가 밀려왔죠.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내일이라는 약속으로. 정우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따뜻했어요. 이제야 정말로 집에 온 것 같았어요.